네. 이제 두 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그 통화에 대한 개념 지금 배우고 있고요. 통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자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이자율과 함께 이제 관계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배우고 있고, 이어서 이제 통화와 이자율을 그 기반으로 하여서 환율에 대한 어,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통화, 그리고 이제 이자율, 그리고 이제 통화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를 이제 같이 포괄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의 균형에 대한 문제를 또 이어서 한번 그 스터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다섯 명이 살아가는 마을이 있어요. 뭐 한 사람은 책방을 운영하고, 한 사람은 헤어샵을 하고, 뭐 한 사람은 뭐 꽃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쳐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경찰이에요. 다섯 명이 살아가는 마을에서 이제 서로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서로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책을 파는 사람은 뭐 헤어샵에 갈 일도 있을 거고 꽃도 사고 싶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꽃을 사러 간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두가 돈을 모아가지고 경찰관한테 치안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될 거고, 서로서로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경제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경제를 구성하는 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영향을 이제 서로 받게 되는데, 이제 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딱 뭐 한 다섯 명 정도만 떼와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에는 제한이 있을 거예요. 뭐 무한정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돈들을 가지고서 서로서로 이제 재화와 그 서비스를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제 전체로 이 생각을 확장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서로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서 5분의 1씩 돈을 내가지고서 로또를 가입을 해서 하나를 사자, 이렇게 뭐 마음 먹었다 쳐요. 마을 회의에서. 근데 웬일입니까?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은 관계를 맺고 다섯 명이 살아가고 있겠습니다만, 로또에 당첨되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말 그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의 크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주머니가 좀 두둑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뭐 전과 비슷한 삶의 형태를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무리한 가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는 좀 먹고 살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시면, 예컨대 헤어드레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헤어드레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이 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 일하던 것보다는 좀 노동의 양을 좀 줄이고 좀 더 그 여가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머리를 좀 깎아줘,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예전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꽃을 키우는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 급하게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유지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보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것은 선생님이 됐건 경찰관이 됐건 혹은 책 서점 주인이 됐건 간에 가지고 있는 부가 늘어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부에 상응해서 사실은 주고받고 하는 이 재화 서비스의 가격, 소위 말하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할 때에도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사실 물가 수준이 좀 상승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화폐 공급 증가율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서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확연하게 눈에 띄는 거는 기본적으로 화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 상승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뭐 지금 이 그림상에 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가 터키인데요. 터키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화폐 공급 증가율을 막 60% 이상씩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률 또한 뭐 60% 이상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살아가는 경제는 아까 앞에서 직전에서 봤던 것처럼 일종의 그 로또가 당첨된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화폐 공급량을 확 늘려버리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그 금융을 통해 가지고서 경제 안으로 확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 양도 많아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은 그 통화량 변동에 따른 어떤 물가의 변동이 즉각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5명 살아가는 마을에서도 예를 들어서 헤어드레서가 이제 나 9 to 6로 일하는 거 힘들어. 이제 나 그냥 점심 먹고 오후에 나와서 1시부터 4시까지 일할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음 먹고 뭐 헤어컷 하는 비용도 한 2배 올렸다 쳐요. 그렇다고 쳐도 이 사람의 가격 인상이 전체 경제를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하물며 5명이 살아가는 경제가 아니라 몇 천만 명, 몇 억 명이 살아가는 어떤 나라의 경제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그 물가 상승까지 연결되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물가 변동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원인으로서 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그 통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통화 공급에 따라 가지고서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어떤 그러한 경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화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경제의 그 활성화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 경제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아까 5명 그 살아가는 마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경우랑 비슷한데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다 보면은 그 때문에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산자 가격 자체가 상승을 실제로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경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으로는 통화 공급이 증가하다 보면은 그 증가한 통화량을 반영해 가지고서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생산자의 원가가 또 다시 상승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경로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그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제학자들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되면 이것이 실제 그 경제에 영향을 주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경로들이 지금 보는 것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화폐 중립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화폐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가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폐 중립성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까 이제 5명 살아가는 마을에 다 같이 로또가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부자가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의 입장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면서 명목 GDP, 뭐 실질 GDP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실제 내 연봉이 5천만 원 받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연봉이 1억 원이 됐어요. 드디어 억대 연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주위에 나 이제 연봉도 많이 오르고 먹고 살만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새 집값이 2배 올랐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식할 때마다 원래 한 그릇에 5천 원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이제 어딜 가나 10,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된다든지 뭐 한 3천만 원 하면 살 수 있었던 뭐 내 마음에 드는 중형차가 이제 6천만 원씩 한다든지 아니 병원비가 또 한 2배 올랐다든지 그러면 내 인컴이 2배 올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내가 써야 되는 그 돈도 다 2배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내가 2배로 버는 게 그렇게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통화량이 증가해 가지고서 이것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얘기할 때 화폐의 중립성, 그래서 monetary neutralit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화폐 중립성이 성립하는 어떤 이유로서 크게 2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화폐 수량설이라 그래가지고서 경제 내에 있는 어떤 화폐 양이 결국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사실은 물가 상승을 끌어내는 어떤 그런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화량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 상승에 대한 효과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다 전가가 돼버리지 다른 어떤 실질적인 경제의 변수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고전적 이분성 그래갖고 이제 클래시컬 디처너미라고 디처터미 그래가지고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변수하고 명목 변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실질 GDP나 뭐 저 명목 GDP를 놓고 보면 실질 GDP에 인플레이션 더한 것만큼이 이제 명목 GDP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더한 거에 아니라 그러니까 성장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그렇다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서로 원인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명목 변수라고 하는 거는 통화량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반면에 실질 변수라고 하는 거는 통화량과 상관없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장돼 가지고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구매를 한다. 정부 구매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뭐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경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오퍼레이션 정도가 좀 높아져야 될 거니까. 혹은 뭐 기술의 발전 같은 것들도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실질 변수하고 통화량과 같은 어떤 그런 그 변수의 변화는 사실은 연결되는 그 경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실제 영향을 주는 포인트도 경제 내에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화폐 중립성이 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통화의 수요라고 하는 거를 한번 모형화해 보겠습니다. 머니 디맨드라는 의미에서 이제 M과 D로서 이제 왼쪽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보게 되면은 P 곱하기 L이에요. 근데 L이라고 하는 거는 R과 Y의 함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식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더 따져보죠.
통화의 수요에 있어서 첫 번째 P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물가 수준이에요. 결국은 물가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통화의 수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y와 r이 지금 l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y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경제학 모델들 쓰고 이럴 때는 보통 이제 GDP 이야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그 L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 통화 자산에 대한 총 수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실질 통화 자산에 대한 총 수요 R과 Y라고 하는 함수를 가만히 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직전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처럼 말하자면은 그 국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서 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 가지고서 내가 실제 이 통화를 갖다 보유해야 되는 돈을 보유해야 되는 수요가 좀 달라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돈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L, 실질 통화 자산에 대한 총 수요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양변을 P, 물가로 나눠주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실질 통화자산에 대한 총수요로서 이 L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실질 통화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명목 통화자산 대비 인플레이션을 감안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의 공급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만들 때에는 일단은 중앙은행이 경제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서 통화량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모형을 현실로서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 통화의 수요는 국내의 이자율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 그러면 GDP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기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라는 가정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수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물가 수준이 바로바로 반영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위에 그 첫 번째 식에서 있는 MD는 P의 L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결국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P나 Y는 아니라고 보면은 결국 R에 따라 가지고서 MD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식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어떤 통화 공급량의 그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돈이 흔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원화예금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원화예금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은 원화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그걸 달러로 바꿔갖고 해외에 더 저금하는 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원화가 절하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한국은행이 통화 감소를 시켰다. 통화량을 갖다 좀 줄여버렸다. 그러면 이제 돈이 좀 귀해요. 이제 돈 구하려면 은행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주고 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자 수익률도 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원화도 상승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경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결국은 환율로 전달되는 그러한 경로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의 연준이 연방 페더럴 리저브 그래가지고서요 연방준비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뭐 번역되기도 하고 연방준비제도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페드라고 이제 저희가 읽기도 하는데 페더럴 리저브에서 페드만 저희가 읽어서 이제 페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페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통화 공급량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달러가 넘쳐나요.
그러면 이제 돈이 흔하니까 달러에 대한 이자율이 떨어져요.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달러 예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통화로 바꿔서 내가 더 높은 이자를 갖다가 받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던가요? 왜 일본 같은 경우 저금리를 하도 오래 했더니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거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엔화를 바꿔갖고 해외에 투자하는 뭐 그런 사례들이 나왔었잖아요. 그거 유사한 사례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통화 공급을 변동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서 이자율이 변화할 수 있고 이자율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환율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외환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자율 평형 조건을 보게 되면 결국 그 현재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의 통화 예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환율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 어느 한 가지 변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차익거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차익거래에 의해 가지고서 그 달라진 어떤 그 영향을 감안해서 시장의 밸런스가 이제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통화의 공급이 달라졌어요. 통화의 수요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자율의 변동을 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통화량과 이자율과 환율이 서로 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혹은 뭐 유럽의 ECB, European Central Bank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조절하게 되면은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달라진 이자율을 반영하여서 환율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이 결국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바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근데 사실 지금 이야기 드렸던 화폐 공급 때문에 이자율이 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통화량에 대한 어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통화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자율이 저기 만나는 점에서 정해져 있을 텐데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E1, R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에 예를 들어서 통화 공급량을 MS2, Money Supply 2로 저희가 올렸다라고 쳐요. 중앙은행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에 의해 가지고서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그 머니 디맨드는 똑같은 상태에서 서플라이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이 결국은 균형점이 E1에서 E2로 이동함에 따라서 이자율이 R1에서 R2로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이제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물가 수준이 상승이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한 이자율에 맞춰 가지고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 수요를 다시 더 끌어올리게 되고요. 화폐 수요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그 때문에 이자율이 원래 그 균형하던 이자율 수준으로 상승이 돼 버리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MD라고 할 수 있는 머니 디맨드가 늘어나게 되면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서 실제 균형이 되는 그 균형점인 E3로 사실은 균형이 이동하게 되고 그럼 이자율과 그 통화량의 균형은 E3가 이제 되게 되면은 그거에 매칭되는 이자율은 원래 R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결국은 원래 R2였던 이자율도 R1으로 상승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앞에서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통화량의 변화가 물가 수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산출량이나 이자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화폐 중립성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게 실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경제 전반에 있어서 결국은 현재 물가 수준과 GDP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보고 있는 그림과 같이 수요와 공급, 즉 AD와 AS, 여기서 AD는 Aggregate Demand고요. 경제 전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서로 필요로 하는 어떤
수요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물가가 좀 낮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씀씀이가 좀 커져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서로서로 막 사고팔고가 많아지는 상황. 그리고 이제 물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씀씀이를 좀 줄여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의 어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황. 그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 파란색 점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전체의 어떤 수요량이다 해가지고 aggregate demand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제 핑크색 그 점선이 SRAS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얘기하는 단기 숏런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어떤 경제 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뭐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물건을 내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는 내 입장에서는 직원들하고 다 같이 날밤을 새서라도 공급량을 늘려가지고서 돈을 더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물건을 찍어내도 옛날처럼 비싸게 못 팔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쉬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물가에 따라 가지고서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는 연동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GDP와 물가라고 했었을 때 GDP와 물가 간의 관계, 특히 실질 GDP와 물가 간의 관계에서는 총 공급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 서로서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바가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바고,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총 수요량과 총 공급량은 균형을 이루고 있을 텐데 그게 이제 E1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있을 거고요. 그 수준에서 물가와 GDP인 P1과 Y1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현재 장기적으로 그 경제가 이제 공급하는 그 공급량도 말하자면 현재 그 E1, Y1 수준에서 딱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통화 공급량이 늘어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코비드-19 때문에 경제를 갖다가 좀 더 덜 후퇴하게 만들려고 중앙은행들이 돈을 갖다가 풀어서 경제를 갖다 움직이는 최소한의 어떤 그 동의 되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통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총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금 GDP 같은 경우는 Y1에서 Y2로, 그다음 물가 같은 경우는 P1에서 P2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총 수요가 증가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통화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자율을 하락하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돈이 흔해진다는 얘기인 거고, 돈이 흔해지다 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은행에서 이 정도 금리로 돈을 조달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한계 상황에 있는 비즈니스들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는 비즈니스를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수요량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총 수요에 상응해 가지고서 지금 균형을 보게 되면은 E1에서 E2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럼 실질 GDP가 결국 늘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이고, 경제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하루에 7시간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해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뭐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한다든지 하여간 전체적으로 임금을 갖다가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명목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명목임금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제 직원들한테 월급을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 실제 자기 수익이 줄어드는 면이 있는 거고, 그럼 그렇게 열심히까지 비즈니스를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그럼 총 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줄어들게 될 것인데, 어떻게 줄어드냐 그러면은 aggregate supply, 결국은 공급 곡선 자체가 동일한 물가 수준에서 아우 나 그렇게까지 많이 우리 직원들 쥐어짜가지고 생산 못하겠어요 라는 식의 어떤 의사결정들을 통해서 그 AS 커브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핑크색 그 점선이 핑크색 점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균형점이 E3로 수렴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E3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은 원래 처음 출발했던 원래의 자리로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물가만 오르고 저기 GDP는 똑같네요.
이제 이런 식의 결론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로 간다고 했었을 때 어떤 명목 변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통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흐름을 통해 가지고서 그 원래의 어떤 단기적인 영향들이 장기로 가게 되면 다 해소돼 버린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한 나라의 경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경제 상황을 같이 이제 그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국내에서 통화량이 증가를 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지금 왼쪽 위에 왼쪽 그림들을 한번 쳐다보죠. 결국은 단기에서는 통화량을 증가하게 되면 국내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국내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R달러 1에서 이제 R달러 2로 이제 금리가 지금 내려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지금 환율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 달러 예금의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 가지고서 사실은 환율의 입장에서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다라고 한 게 왼쪽 위에 그림이 이야기하는 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실제 그 통화의 어떤 공급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통화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그 왼쪽을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결국은 통화가 증가한 거에 상응해서 M1 US 되어 있는 것이 M2 US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즉 분자가 커지게 되니까 그거에 상응해 가지고서 1번에서 2번으로 이제 결국은 그 점선들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통화 공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러 예금의 수익률도 움직여 가지고서 환율이 영향을 받은 상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환율이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결국은 지금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환율의 변동을 감안해 가지고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실제 통화 공급량이 좀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결국은 오른쪽의 그림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환율이 일단 그 상승했어요. 결국은 그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됐고 달러가 약해지게 됐고, 달러가 약해지게 된 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E2에 있는 달러 유로 있는 그 저 그림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 환율 때문에 어 이렇게 그 환율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교육의 패턴에 약간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 물건이 이제 좀 더 싸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수입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죠. 그 다음에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기가 조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한 효과들을 감안해 가지고서 결국은 물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가 영향을 받으면 오른쪽 아래에 보는 것처럼 분모가 결국 커지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고, 분모가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실질 통화 공급량이 좀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효과 때문에 점 2에 있던 것이 점 4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가. 그럼 그거에 상응해 가지고서 환율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간에 이제 환율이 약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러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그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좀 그 표현을 해보면 결국은 A에서는 통화 공급량이 M1에서 M2 US로 점프를 했죠. 단기에 통화 공급량 확 늘려버리게 되면은 그거에 상황에서 B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달러 예금 이자율이 뚝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거고요. 달러 예금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환율이 이제 변동을 하게 되고, 환율에 의해 가지고 수입 물가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미국이 그 경험하게 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C에서 보여주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 때문에 달러 유로 환율이 일부분은 원래 뛰었던 것보다는 좀 약간 그 점프한 그 수준에서 일부분은 좀 복귀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이 내용이 되겠는데, 아마 일부 학생들이 몇 년 전 수능에서 아마 이 문제를 봤을 수 있어요.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결국은 통화량을 공급하게 되면은 이자율의 변화를 주게 되고 이자율이 물가에 영향을 주고 물가가 다시 환율을 갖다가 영향을 주는. 그래서 결국은 약간은 좀 복합적으로 결국은 통화 공급의 변화가 환율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었던 통화량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서 결국 이자율이 영향을 받고 이자율이 영향에 따라 가지고서 환율이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러한 경로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화폐 중립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명목 변수하고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통화량의 변동이 결국은 환율에 영향을 즉각적으로 주지만은 이것이 실제 이제 경제에서는 장기로 가게 됐었을 때에 일부분 그 효과를 되돌리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소 좀 내용이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